15장 6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공간 곡면이 매개 방정식 형태로 표시가 됐을 때 그 공간 곡면 위에 놓이는 한 점에서 접하는 접평면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과 그리고 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곡면이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곡면 위에 놓이는 한 점에서의 접평면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재 그림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왼쪽은 앞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UV 평면상에서 곡면을 매개 변수화 시킬 때 매개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바로 이 영역 D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보다시피 이 UV 좌표계에서 정의되는 각각의 함수들 x xuv, y yuv, z zuv로 표시가 됐을 때 바로 오른쪽은 그와 같은 공간 곡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 곡면을 우리는 앞에서 벡터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벡터 함수로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RUV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앞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다음 같은 것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UV 좌표계 영역 D 안에 있는 한 점을 U0, V0라 하겠습니다. U0, V0는 한 점에서 우리는 U축의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어볼까요? U축의 평행한 직선을 노란색으로 그어보겠습니다. 앞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노란색 직선은 V좌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V좌표는 V0로 고정되어 있군요. 대신 U좌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수평선은 U좌표는 마음껏 움직이는데 V좌표는 V0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 노란색 직선상에 있는 각각의 점에서 정의되는 우리는 XYZ, 공간상의 XYZ 좌표계를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했던 것처럼 X는 이퀄 XUV로 Y는 이퀄 YUV, Z는 이퀄 ZUV로 같이 공간 곡면을 매개 변수화 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V는 V0로 고정되어 있고 U만 움직이는 노란색 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다음같이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곡선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곡선은 U좌표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U커브라 얘기를 합니다. U곡선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보라색 그래프로서 V축의 평행한 직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 보라색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V좌표는 움직이지만 U좌표는 U0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V좌표가 V0로 고정되어 있었죠. 자, 이제 보라색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에 여기다 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U좌표가 U 대신에 U0로 고정되어 있고 V만 왔다 갔다 움직일 텐데요. 그 V가 움직이는 곡선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선을 우리는 V커브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U커브상에 U커브하고 V커브가 만나 생기는 교점은 P0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교재 표현 방법처럼 P0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점에 해당하는 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노란색 U커브상에 접하는 접선 벡터와 그리고 V커브상에 접하는 접선 벡터를 각각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공간 곡선이 주어졌을 때 공간 곡선을 RT라 표시했을 때 곡선에 진행하는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는 R'T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일변수 함수일 때 바로 그 도함수로 R'으로 표시한 것이 곧 곡선의 진행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U커브와 V커브 상에서 U커브의 진행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또한 V커브의 접선 방향으로의 진행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은 잘 관찰해 보면 비록 U커브하고 V커브가 이변수 함수였으면 틀림이 없지만 여기 보다시피 노란색 직선은요, 두 번째 성분은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U커브는요, 앞에 있는 U 성분만 움직이는 일변수 함수처럼 취급할 수 있겠네요. 즉 변수는 U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U커브 상의 접선 벡터는 우리는 RU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U에 대한 편도함수를 계산했다는 뜻인데요.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 공면에서 이 XYZ는 각각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RU는 각각 편미분할 수 있는 상태예요. RU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까요? 이 공면 S를 매개변수 U와 V를 이용해서 표시할 때 X 성분도 U와 V로, Y 성분도 U와 V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Z 성분도 U와 V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RU라고 표시한 것은 뭐냐면 R을 U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라운드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라운드 X, 라운드 U, I 벡터, 마찬가지로 Y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Z를 역시 U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각각의 성분을 갖는 벡터가 RU 벡터입니다. 이 RU 벡터의 기하학적인 특징은 U 커브상으로의 접선 벡터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V 커브의 진행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재 그림은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표시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을 겸사겸사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저쪽 방향으로 RV를 그림을 그려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쪽 V커브 이 보라색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를 이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얘를 우리는 RV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쪽으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RV 벡터도 마찬가지인데요. RV 벡터는 얘는 각각의 XYZ는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는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V에 대해서 편미분 하니까 라운드 X, 라운드 V, I 벡터, 라운드 Y, 라운드 V, J 벡터, 라운드 Z, 라운드 V, K 벡터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제 RU와 RV가 이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RU와 RV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벡터의 외적 벡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색깔 구별 없이 갑니다. RU와 RV의 외적 벡터예요. 외적 벡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I와 J와 K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U가 됐고요. 여기는 라운드 Z, 라운드 U가 됐죠. 이쪽은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라운드 V, 라운드 Z, 라운드 V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얘네들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앞에서 우리가 두 벡터의 외적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 특징을 배운 적이 있었죠. 자, 이제 RU가 이쪽으로 가고 RV가 저쪽으로 가게끔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형상시켜 보면 RU고 RV가 있으니까 공간상에 각각 이와 같은 두 개의 벡터를 모두 품고 있는 평면의 방정식을 찾고자 하는데요. 이 RU와 RV를 모두 품고 있는 평면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공면 S상에 놓이는 한 점 P0에서 접하는 저평면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하려면 당연히 평면의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가 필요하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자, 지나는 점의 좌표는 이 점에 대항하는 점을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이 저평면의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저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 봅시다. 이 하얀색 저평면은 RU, RV를 모두 품고 있는 평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에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가 필요하죠. 바로 그 벡터가 이거예요. 파란색은 주황색하고도 수직이고 빨간색하고도 수직인데요. 얘를 우리는 RU와 RV의 외적 벡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외적 벡터가 각각의 RU, RV가 제로 벡터도 아니고 두 개가 서로 평행하지도 않는다면은 RU와 RV의 외적 벡터는 당연히 제로 벡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할 때 이 조건이 반드시 들어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풀려는 많은 문제에서는 RU와 RV의 외적 벡터가 제로 벡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벡터가 RU와 RV의 외적 벡터가 제로 벡터가 되지 않는 공면이 있다면 그런 공면을 우리는 매끄러운 공면이다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마치 앞에서 공간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RT가 주어졌을 때 R'T가 제로가 되지 않을 때 그 곡선을 매끄러운 곡선이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는 Ru와 RV의 외접 벡터가 제로 벡터가 되지 않을 때 그 곡면을 매끄러운 곡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매끄러운 곡면이라는 얘기는 뾰족한 첨점 같은 것이 생기지 않는 곡면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뿔 같은 경우 끝점에 뾰족한 첨점이 생기죠. 그런 곡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RU하고 RV가 제로 벡터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RU, RV의 외접 벡터가 저평면에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 역할을 하니까 이 벡터의 성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벡터를 생각해 보면 IJ, K의 결합으로 표시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미 잘 알다시피 외접 벡터 계산하는 방법 다 잘 알고 있죠. 라운드 Y, 라운드 U, 라운드 Z, 라운드 U, 그리고 라운드 Y, 라운드 V, 라운드 Z, 라운드 V가 제1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 성분을 계산하고요. 이어서 제3 성분도 계산하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두 번째 성분은요. 자, 이제 라운드 Z, 라운드 U와 라운드 Z, 라운드 V가 제1열의 원소고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가 제2열의 원소입니다. 외접 벡터의 정의에 맞춰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 벡터 앞에 있는 성분은 세 번째 성분은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U, 그리고 라운드 X, 라운드 V이고요. 라운드 Y, 라운드 V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RU와 RV의 외접 벡터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외접 벡터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저평면에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의 각각의 성분들입니다. 이제 이 각각의 성분들하고 그리고 지나는 점의 좌표는 이 점에 대응하는 곡면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U0, V0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얻어지는 점을 편의상 X0, Y0, Z0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저평면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선 벡터의 제1 성분 라운드 Y, 라운드 U, 라운드 Z, 라운드 U, 그리고 라운드 Y, 라운드 V, 라운드 Z, 라운드 V가 제일 성분이고요. X좌표는 여기다 그냥 기호 표기를 그대로 쓸까요? X좌표 대신에 U0, V0를 넣은 값이에요. 이거 하나의 수치화돼서 나오는 하나의 상수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두 번째 성분입니다. 라운드 Z,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U, 그리고 라운드 Z, 라운드 V, 라운드 X, 라운드 V 있죠. 그리고 역시 Y-Y, U0, V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쓰겠습니다. 플러스 이제 세 번째 성분입니다.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U, 그리고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라운드 V예요. 그리고 이제 Z-Z, U0, V0이죠. 이퀄 제로입니다. 자, 그래서 저평면의 방정식은 이 행렬식을 하나하나 UV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네들도 하나의 상수로 나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써놓은 것 뿐이고요. 그래서 지나는 점의 좌표에서 그들의 1차 결합 형태를 0이라 놓고 풀면은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곡면에 놓이는 한 점에서의 저평면의 방정식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간 곡면이 매개변수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간단한 예문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 지워도 되죠? 요거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RU와 RV의 외접 벡터가 제로 벡터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곡면을 매끄러운 곡면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예제 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에서 매개변수 방정식이 각각 이와 같이 주어지는 곡면에 대한 저평면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계산했던 원리를 적용해보자는 뜻이네요. 자, 이제 우리는 X는 U의 제곱, Y는 V의 제곱, Z는 U 플러스 2V로 되어 있습니다.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RU, RV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곡면을 매개변수화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U와 V에 대해서 자, X는 U의 제곱, I 벡터, Y는 V의 제곱, J 벡터,
그리고 Z는 U 플러스 2V K 벡터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RU를 계산해 볼까요? RU를 계산하니까 자, 얘네들을 그냥 순서상 형태로 표시할게요. 이 U, 여기 U가 없으니까 제로, U에 대해서 표현하면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V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RV는 요건 제로가 되고요. 이 V가 될 것이고, V에 대해서 표현하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RU와 RV 구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적 벡터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RU와 RV의 외적 벡터를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외적 벡터를 바로 계산하는데요. 순서상 형태로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IJ, K의 결합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순서상으로 표시할게요. 바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V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거 뺍니다. 마이너스 4U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니까 4UV가 됐습니다. 4UV 이와 같이 됐네요. 자, 이제 RU, RV의 외적 벡터가 구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보다시피 1, 1, 3이라는 점을 대입해야 되는데요. X가 1이고 Y가 1이고 Z가 3이 나올 수 있는 UV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이 나오려면 U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네요. U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역시 Y가 1이 될 때 V도 취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요. 여기서 U 더하기 2V가 3이 나오려면 U가 1이고 V가 1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다가 RU와 RV의 외적 벡터에다가 각각 1,1을 넣어 보겠습니다. U가 1, V가 1이에요. U가 1, V가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요거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외적 벡터의 성분이 여기서 말하는 각각 요 행렬식으로 표시했던 이런 값들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지나는 점의 좌표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에다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보면 다음 같은 저평면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라 얘기를 했는데요. 제1성분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 제2성분 마이너스 4, 제3성분은 4예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좌표 1,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4예요. 그래서 플러스 4, 그리고 z 마이너스 3, 1, 1, 3을 지난다고 했었거든요. 이퀄 제로입니다. 자, 여기에서 양변에 전부 다 2로 약분해 버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플러스 2, z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z, 전개하니까 1, 그리고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에요. 3이고 마이너스 3이네요. 보통 이제 맨 앞에 이거 이렇게 써도 됩니다만은 맨 앞에는 보통 다루기 좋게 플러스로 많이 표시하니까 양면에 다시 마이너스 곱하겠습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z 플러스 3 이퀄 제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저평면의 방정식은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화된 식으로 저평면의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식이 되게 복잡해 보였었습니다만은 하지만 보다시피 곡면 자체가 이미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RU를 구하고 RV를 구한 다음에 잘 알다시피 외적 벡터를 계산해서 구한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외적 벡터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계산하고 점의 좌표를 대입한 것은 문제에서는 XYZ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UV 좌표계로 바꿔서 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법선 벡터의 성분이고 지나는 점의 좌표 1, 2, 3이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푼 것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저평면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절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서 바로 이거는 이제 이 그림에 대한 그 저평면의 방정식을 표시한 것뿐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이 다음 절에서 면적분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잘 익혀둬야 이 다음 절에 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면적분을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주제예요. 자, 이제 우리는 곡면의 넓이, 즉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른쪽 공간 곡면을 우리가 S라 놓아 보겠습니다. 이 휘어져 있는 곡면 S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학습 주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곡면 S를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곡면 S의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 방법으로부터 얘를 벡터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곡면 S를 벡터 형태로 RUV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곡면 S가 X좌표도 U와 V로, Y좌표도 U와 V로, Z좌표도 U와 V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휘어져 있는 곡면 전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 곡면을 잘게 쪼개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U커브와 V커브를 이용해서 이 공간 곡면을 잘게 쪼개서 작은 영역의 넓이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작은 곡면의 넓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부분 곡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다 이들을 더해 버릴 거예요. 그럼 전체 휘어진 곡면의 넓이의 어림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근사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U커브, V커브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이 한 점의 좌표를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 한 점을 여기다 쓸까요? U, X축으로는 I번째, 그리고 Y축으로는 J번째에 있다라 보겠습니다. X축, Y축이 아니라 U축, V축이라 해야겠네요. U축으로는 I번째, V축은 J번째고요. 스타는 표본점을 하나 선택한 것인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점에서 수평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마치 바둑판 모양으로 이 영역을 잘게 쪼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영역 중에서 요 특정한 영역을 하나 생각하려고 하고요. 이 특정 영역을 우리는 이 책에 있는 것처럼 RIJ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로의 간격은 델타 U라 볼 거예요. 델타 U라 보고 요 세로의 간격은 델타 V라 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RIJ 영역의 넓이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할 수 있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용해서 RIJ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 한 점, 요 노란색 RIJ 영역의 왼쪽 아랫부분의 한 점입니다. 자, 요 점에 대한 곡면상의 점을 요 PIJ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여기를 PIJ라 표시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요 한 점을 포함하는 이렇게 수평선을 그을 건데요. 자, 이런 여러 개의 수평선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개의 수평선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커브예요. 이걸 앞에서 얘기했었죠. U커브라 합니다. U만 움직여서 얻어진 곡선이라서 U커브라 할 것이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V커브를 만들도록 하죠. 자, 이제 요 점을 통과하는 요런 V축의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또 다른 옆에 있는 V축의 평행한 이 곡선을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곡선은 또 옆에 이렇게 표시했다라 보겠습니다. 대략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것을 우리는 V커브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V커브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 RIJ 영역에 대응하는 곡면 S상에 있는 영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영역을 우리는 SIJ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자, 왼쪽 RIJ 영역에 대응하는 공간 곡면 S상에서의 영역을 SIJ라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PIJ는 한 점을 나타냅니다. 한 포인트의 약자를 쓴 거고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요 휘어져 있는 SIJ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요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U커브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V커브가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U커브하고 V커브가 있어서 이 영역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했던 여기가 SIJ 영역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점은 이제 여기 PIJ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상에 있으니까 편의상 여기다 좌표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Z축이에요. 자,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PIJ까지의 위치 벡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원점 O에서 요 PIJ까지의 위치 벡터예요. 자, 이제 요 위치 벡터는요. 여기 보다시피 UI 스타, VJ 스타에 대응하는
곡면 위에 놓이는 한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우리는 당연히 x좌표는 요 ui 스타 vj 스타, y좌표도 ui 스타 vj 스타, z좌표도 ui 스타 vj 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여기다가 ui 스타 vj 스타, 그래서 그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r ui 스타 vj 스타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 하얀색은 전부 다 U 커브라 얘기를 했죠. 여기 있으니까 U 커브예요. U만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U만 움직입니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요 하얀색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 당연히 V좌표는 이미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델타 U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점에서 요 끝점 있죠. 요 끝점. 여기는 어디 되냐면 V 커브가 만나고 U 커브가 만나는 교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이 여기로 왔듯이 요 점에 해당되는 게 여기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그러면 이쪽 방향의 커브를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자, 이제 회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밤새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벡터를 표시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요 점의 좌표는 아까 ui 스타, vj 스타였다면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요 왼쪽 끝점의 좌표가 이걸로 표시되면 오른쪽 아래쪽의 끝점의 좌표는 ui 스타,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 u, 그 다음에 vj 스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요 점에 대항하는 곡면상의 점이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벡터 형태를 표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식으로 표시한 것은 r ui 스타 플러스 델타 u, vj 스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할 생각이냐면 다음 같은 벡터를 하나 생각하려고 해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하얀색에다가 파란색 벡터를 더하면 요 밤색 형태의 벡터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이 파란색 벡터는 이 밤색으로 표시했던 벡터에서 하얀색으로 표시했던 벡터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하는 벡터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란색 벡터는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색깔 맞춰서 해볼게요. R 그리고 UI의 스타 그리고 플러스 델타 U 그리고 VJ 스타에서 이제 마이너스 R UI 스타 VJ 스타 이걸 뺀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는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벡터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 볼까요? 우리는 일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할을 공부할 때 우리는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 어떤 건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때 곡선이 y = fx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A에서 함수값, B에서 함수값을 생각하면 자, 평균 변화는 B-A분의 FB-FA죠. 그러면 평균값 정리로부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지게끔 되는 한 점에서의 여기가 아니라 그림선으로 보면 여기쯤에 해야 되겠네요.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런 점 C가 반드시 구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가 같아지게끔 되는 F'C가 되는 점 C가 A, B 사이에 존재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A하고 B 사이의 간격을 만약에 델타 X라 표시한다면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네요. B는 A 더하기 델타 X를 쓸 수 있으니까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A 하면 그럼 당연히 여기 델타 X만 남죠? 분모는 델타 X가 될 것이고 분자는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될 테니까 F'C 우리는 이 델타 X를 1로 곱해버리면 두 점에서 함수값의 차는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그리고 X의 증가량을 곱한 것과 같아지게끔 하는 점 C가 반드시 존재하죠. 이런 아이들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VJ 스타는 이미 고정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변수 함수인데 두 번째 성분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마치 어떻게 돼요? 일변수 함수의 변화량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의 기본 아이디어로부터 우리는 다음 같은 식을 만족하는 점 C가 존재할 텐데요. 만약에 이 C를 찾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점 A로 계산하면 근사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그렇게 계산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 식을 요 분자 부분에 요 델타 x를 이렇게 곱하듯이 요거의 변화량은 델타 u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델타 u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가 f일 때 f 프라임 이 a라는 것을 썼듯이 요걸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r 그리고 여기는 일변수 함수니까 프라임이지만 여기는 변화량이 뭐예요? 제일 성분만 움직이죠. u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ru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 성분은 전혀 변함이 없죠. 그래서 u 그 다음에 i 스타, v j 스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좌변은 이 파란색 벡터였는데요. 그 파란색 벡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파란색 벡터를 대략적으로 표시한 식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걸 편에서 일식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다음 같은 것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U 커브하고 V 커브가 이렇게 만날 때요. 우리 요 왼쪽 아래점은 이걸로 표시가 되고 오른쪽 아래점은 이걸로 표시가 되는데 왼쪽 위의 점을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왼쪽 위. 얘를 표시하는 방법은 잘 보세요. 이 U 성분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U I 스타는 변함이 없는데 요 간격을 우리는 델타 V로 놨거든요. 델타 V. 요 간격이 델타 V니까 요 점의 V 좌표는 UV 좌표예요. V 좌표는 보다시피 VJ 스타였는데 거기다 요만큼 이게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약간 올라갔으니까 VJ 스타 델타 V만큼을 더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 요 점에 대하는 곡면상에 있는 점은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게 바로 여기예요. 요 점에 대한 것이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대한 것이 이거니까 요 부분을 확대한 것이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벡터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얀색으로 할게요. 여기까지 벡터를 표시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는 R, UI 스타, VJ 스타였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하는 벡터는 R 요거예요. UI 스타, UI 스타, VJ 스타 플러스 델타 V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하얀색 짧은 하얀색 벡터에서 여기서 일로 가는 벡터를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면은 그러면 이 하얀색에다 빨간색도 하면 이 하얀색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다른 색깔로 표시할까요?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자, 그러면 하얀색에다 빨간색도 하면 초록색 벡터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빨간색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초록색 벡터에서 하얀색 벡터를 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 벡터를 표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걸 그대로 한색으로 쓰겠습니다. R 그리고 UI 스타, VJ 스타 델타 V에서 R, UI 스타 VJ 스타를 뺐어요. 그 아까 했던 거와 비슷한 논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조금 아까 적용했던 거와 비슷한 논리로서 얘는 지금 제1 성분이 변하지 않죠. 하지만 제2 성분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 성분이 여기에서 요만큼 움직였어요. 델타 V만큼 변화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이제 델타 V로 표시할 것이고 여기는 1변수일 땐 프라임이지만 여기는 지금 2변수 함수니까요. 제1 성분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제2 성분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위에 설명한 것과 비슷하게 이제 변화량이 델타 V만큼 변했습니다. 델타 V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좌표가 움직였으니까 RV라 표시해야겠죠. 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사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UI의 스타, VJ의 스타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저 빨간색 벡터의 모양입니다. 여기가 저 빨간색 벡터예요. 이걸 2번식이라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파란색 벡터와 그리고 빨간색 벡터를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휘어져 있는 이 작은 영역 SIJ 영역의 넓이를 구해보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이걸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대략적이나마 우리는 다음같이 구하려고 해요. 뭐냐면은 바로 이 파란색 벡터와 빨간색 벡터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의 넓이로 대략적으로
근사시켜 가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잘게 쪼갠 영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차가 줄어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휘어진 곡면 SIJ 영역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웃하는 두 개의 벡터에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 대략적으로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휘어져 있는 곡면 SIJ 영역의 넓이를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SIJ 영역의 넓이를 우리는 편의상 델타라는 기호를 쓸게요. 델타 SIJ라 쓴다면은 근사적으로 우리는 이 파란색 벡터와 이 빨간색 벡터의 외적 벡터의 크기, 우린 잘 알다시피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웃하는 두 개의 벡터에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바로 두 개의 벡터 외적 벡터의 크기값과 같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벡터와 2번 벡터의 외적 벡터의 크기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델타 U, 이거는 벡터의 스칼라배입니다. RU, 그 다음에 줄여서 이렇게만 쓸게요. 그 다음에 크로스, 얘도 벡터의 스칼라배예요. 스칼라배라는 걸 강조해서 괄호로 그냥 붙여놓을까요? 델타 V, 얘도 줄여서 그냥 RV라만 쓰겠습니다. RV 외적 벡터의 크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얘네들은 벡터고 얘네들은 스칼라예요. 여기 잘 보면 델타 U하고 델타 V는 이쪽에 U축상의 간격과 V축상의 간격이니까 양수의 값이에요. 그리고 벡터의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외적을 계산할 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델타 U하고 델타 V를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델타 U하고 델타 V. 이거 원래 음수라면 절대값 붙여야 되는데 이건 양수예요. 자, 그 다음에 외적 벡터의 크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RU 크로스 RV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 뒤에다 많이 씁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그래서 앞에다 쓰지 않고 우리는 이제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U 크로스 RV, 그리고 델타 U 델타 V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겨우 요 빨간색으로 빗금친 요 작은 부분 영역의 넓이의 참값도 아닌 근사값을 구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S라는 영역 전체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S라는 영역 전체의 넓이는 바로 이 부분 SIJ 영역의 넓이를 모두 다 더하면 되죠. 우리는 한 번은 I에 대해서, 한 번은 J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S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넓이를 구하는 것은 시그마 한 번은 I에 대해서, 한 번은 J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도 하고 한 번 이렇게도 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IJ라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SIJ의 넓이가 돼요. 사실 이거 시그마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근사적으로 시그마 SIJ 넓이에요. 이건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그마를 두 개를 붙일게요. 아예 처음부터. 한 번은 I에 대해서, 한 번은 J에 대해서이고요. SIJ 넓이는 델타 SIJ를 쓴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이때 이 델타 SIJ 영역이 이 아래에 있는 요거랑 근사적으로 비슷할 뿐이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영역조차도 이퀄이 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거푸 더해버리면 더더욱 근사값이 되지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근사적으로라는 기호 표기를 쓸 수 있었고요. RU 크로스 RV, 그 다음에 델타 U 델타 V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근사값이 아니라 정확한 참값을 원합니다. 그래서 양면에다 리미트를 두 번 연거푸 붙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i가 1부터 m까지고 j가 1부터 n이었다면 m을 무한대로 n도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즉 정교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S의 넓이는 보다시피 그림사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니까 얼마인지는 아직 몰라도 유한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한한 영역에서 아무리 극한 취해봤자 상수니까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S의 넓이를 Area of S라서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서 써보겠습니다. 자, 리미트를 붙입니다. 리미트를 붙이면 여기서 이퀄이 언젠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리미트, 자, 여기는 그냥 IJ로만 썼습니다만 만약에 I가 1부터 M까지고 J가 만약에 1부터 N까지였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한 번은 M을 무한대로 보내고 한 번은 또 N을 무한대로 보내므로 해서 정교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RU 크로스 RV
그 다음에 델타 U 델타 V입니다. 델타 U 델타 V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리미트 시그마가 한 짝이 돼서 인터널 기호로 바뀐다는 것. 리미트 시그마가 한 짝이 돼서 인터널 기호로 바뀐다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인터널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두 번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RU 공면을 매개 변수화 시켰을 때 우리는 U와 V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다라 가정했을 때 바로 공면의 넓이는 RU와 RV의 외적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고요. 자, 이제 얘네들은 인터널 기호로 바뀔 때 델타는 당연히 D로 바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DU, DV가 됩니다. 여기는 UV 좌표겠죠. UV 좌표의 이 영역을 우리가 D라 표시한다면 이 영역 D상에서의 이중적분값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공면의 넓이를 구하는 일반화된 공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 공식을 잘 기억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이 부분을 빨간색 색칠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덧칠해 볼게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 넓이의 기본 요소로 해서 D 대문자 S 앞으로 이렇게 쓰려고 해요. 길이의 기본 요소가 있었죠. D 소문자 S. 그와 비슷하게 얘를 넓이의 기본 요소로 합니다. 얘를 앞으로 넓이의 기본 요소라 얘기를 합니다. 자, 잘 알아두세요. 앞으로 이거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S, 다시 말해서 공면의 넓이를 간략하게 줄여서 표시한다면 여기다 써볼게요. AS는 공면의 넓이는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한다면 더블 인테그랄 영역 D상에서 D 대문자 S 이거예요. 야, 됐죠? 여기를 통틀어서 이렇게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면의 넓이를 구할 때 넓이의 기본 요소가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요 다음 절에서 배우게 되는 면적분은요, 반드시 이걸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공면의 넓이를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학교 시험에도 가끔 증명하라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흐름 이해되셨죠? 교재는 저자가 따로 자세하게 증명 안 해놔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증명했으니까요. 잘 보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라서 이해가 됐다면 이 최종 결과를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공면의 넓이를 구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공면의 넓이는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매끄러운 매개 변수 공면 S가 다음 방정식에서 주어지고 S가 매개 변수 D를 통과하여 움직이는 UV에 따라서 단 한 번 덮어진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 영역에 대해서 이 공면이 겹쳐져서 두 번 왔다 갔다 하거나 세 번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딱 한 번만 공면이 그려져 있을 때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공간 공면이 단 한 번만 그려진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러면 S의 공면의 넓이는 이렇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DA는 뭘 나타내냐면 DU, DV를 그냥 줄여서 DA라 쓴 것뿐입니다. 즉 DU, DV는 이 그림사로 요 왼쪽에 있는 작은 영역의 넓이를 나타내는데요. 보통 델타 U, 델타 V를 썼던 것을 이들의 극한값을 그냥 델타 A 극한은 그냥 DA를 쓴 것뿐입니다. 여기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보통 이제 UV 좌표를 쓰니까 DU, DV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 A가 되는 구의 공면의 넓이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공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잘 보세요. 이 R이 뭘 뜻하냐면 공면을 매개 변수화 시키는 식입니다. 일단은 공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공면을 매개 변수화 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면을 매개 변수화 시킨 뒤에 RU, RV를 구하고 외적 벡터를 구하고 그 크기를 구해서 UV 영역에서 이중적분하면 됩니다. 이때 D는 U와 V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문장을 보고서 이 반지름 A가 되는 구의 매개 변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앞 시간에 반지름 A가 되는 구를 매개 변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이 A가 되는 구를 매개 변수로 표시할 때 우리가 구면좌표계는 로우, 그리고 세타, 파 이런 걸 써야 되는데요. 로우가 A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A는 상수로서 로우는 이미 A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와 세타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x 성분은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인데 로우 대신에 a를 쓰면 되죠. a 그리고 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 i 벡터 이와 같이 매개별 수화시켜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로우 사인 파이 사인 세타인데 로우가 a로 되어 있으니까 a 사인 파이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j고요. 그리고 z는 로우 코사인 파이예요. 로우는 a로 되어 있으니까 a 코사인 파이 그리고 이거 지워도 되죠. 여기는 로우 대신 a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파이 그리고 k 벡터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하고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구면 전체니까 한 번 그려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파이는 0부터 파이에 대한 세타는 0부터 2파이에 대한입니다. 이 값이 요걸 나타내거든요. d 영역 d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공면 S가 이와 같이 표시됐으니까 이제 URV 대신에 여기는 R파이, R세타를 계산합니다. 파이에 대해서만 편밀합니다. IJK를 쓰지 않고 그냥 순서선으로만 표시해서 나타내도록 할게요. 이제 파이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A 코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제일 성분, 파이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A 코사인 파이 그리고 사인 세타가 제2성분, 파이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마이너스 A 사인 파이가 제3성분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R 세타를 계산합니다. R 세타.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마이너스 A 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여기는 A 사인 파이 그리고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 여기 세타가 없어서 제로가 됐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각각 구했고 이제 외적 벡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R파이와 R세타의 외적 벡터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외적 벡터 계산하는 방법 잘 알고 있죠?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A의 제곱, 사인 파이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는데 이게 0이니까 하나만 하고요. 이렇게 곱한 값을 계산하면 A의 제곱, 사인 파이의 제곱, A의 제곱, 사인 파이의 제곱, 그리고 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요. 따로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A의 제곱, 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파이와 코사인의 제곱이 있어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한 값 빼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A의 제곱,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가 있고 사인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빼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잖아요. 플러스 A 제곱,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제곱. 공통을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부터 사인 제곱 1이라서 요것만 남는군요. 그래서 A의 제곱, 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파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됐네요. 자, 이제 그럼 주어진 식에서 외적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여기 잘 보면 이 외적 벡터가 공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이 있죠. A제곱 사인 파이, A제곱 사인 파이, A제곱 사인 파이가 공통입니다. 바깥으로 내보낼까요? A의 제곱 사인 파이 공통이 있어서 사인 파이까지가 공통이군요. 사인 파이만 공통한 게예요. 묶어내니까 여기는 사인 파이 하나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남아있고요. 여기도 사인 파이 그리고 사인 세타가 남아있고 여기는 코사인 파이만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따라서 R 파이 크로스 R 세타의 외적 벡터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 벡터의 상수배가 바깥에 있을 때 크기를 구하려면 바깥에 거에 절대값을 붙여야 돼요. 즉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요. 사인 파이 요 범위에서는 1, 2, 4분면에서는 사인은 항상 양수잖아요. 양수고 A는 항상 양수입니다. 9의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A제곱 사인 파이가 되는군요. 그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죠.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이거 제곱을 해서 이 두 개를 먼저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파이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 사인 파이 제곱, 사인의 제곱인데 사인 파이 제곱 묶어내니까 코사인 제곱 대 사인 제곱 1이 되죠. 요 두 개를 다 제곱해서 하니까 요것만 남네요.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이에요. 코사인 파이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이거 사인 파이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파이 제곱 1이라서 다 정리해 보니까 요거는 A의 제곱 그리고 사인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R 파이 크로스 R 세타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A 제곱 사인 파이인데요.
만약에 여기가 로로 그냥 썼더라면, 만약에 로로 썼다면 로 제곱 사인 파이는 뭐와 같은 값이냐면 야코비안 값의 크기와 같은 값이에요. 로가 A로 딱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항상 이렇게 로 제곱 사인 파이는 야코비안 값인데요. 좌표계 변환할 때 그 로가 A로 되어 있을 때 그냥 이 값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기는 아주 수월합니다. 알파이와 알세타의 외접 벡터의 크기는 항상 A 제곱 사인 파이니까 야코비안 값 로 대신 A로 바꾸는 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서술형이니까 이 결과만 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 당연히 답안지에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풀이 과정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이해를 해두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여기 넣을 때 아까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던 건 글로 남겨야 돼요. 파이가 0부터 파이에 대한이니까 사인 파이는 양수이므로 그래서 이유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접 벡터의 크기가 이걸 구했습니다. 이제 얘가 구해졌으니까 이제 UV 대신에 파이하고 세타에 대해서 영역 T가 요거거든요. 모두 다 상수범위니까 당연히 반복 적분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구의 공면의 넓이는 반지름 A가 되는 구의 넓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파이 A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걸 외워서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직접 계산한 결과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A가 되는 구의 공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반지름이 A가 되는 구의 넓이를 구해봅니다. 더블 인테그랄 영역 D상에서 알파이 크로스 R세타의 외접 벡터의 크기 D파이 D세타입니다. 자, 그런데 알파이 크로스 R세타는 방금 전에 확인해 본 것처럼 A의 제곱 사인 파이였고요. 파이를 먼저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세타를 대사하겠습니다. 파이는 0부터 파이에 대한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에 대한입니다. 이 안에 어디를 봐도 파이만 있고 세타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상수가 되니까 값을 구하면 어차피 상수가 세타에 대해서 역시 상수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적분의 곱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 D세타 부분과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A의 제곱 사인 파이 D파이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2파이가 되고 A 제곱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사인 파이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2가 나와요. 2는 4파이 A 제곱. 이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반지름 A가 되는 구의 건널비가 4파이 A 제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그 공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이런 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익힐 수 있네요. 앞에서 다뤘던 그 공식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유도했던 이 공식은 공면 S가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됐을 때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공면이 이렇게 양함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구했던 이 반지름 A가 되는 구면 같은 경우는 보통 음함수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퀄 A제곱 이렇게 음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공면을 구면 좌표기로 바꿔서 표시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공면 S가 양함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Z는 이퀄 F, X, Y 꼴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즉 양함수가 주어졌을 때 공면을 우리는 앞에서 이런 공면을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바꿀 때 UV를 쓰지 말고 그냥 X는 X, Y는 Y는 그냥 쓰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XI 벡터 플러스 YJ 벡터 플러스 Z 대신에 fxy를 그냥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uv 대신에 xy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제 공면이 어찌됐든 간에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물론 여기서 x하고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영역 D 안에 있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RU 크로스 RV 그리고 크기 외접 벡터의 크기 DU DV를 하듯이 얘도 그렇게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앞에서 다뤘던 거에 맞춰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X에 대해서 편밀하면 순서선을 표시할게요. 1, 0, 얘를 X에 대해서 편밀한 것을 첨자로 써서 FX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R을 Y에 대해서 편밀하면 Y가 없죠. 0, Y에 대해서 편밀하면 1이고 물론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Z 이퀄 FXY는 보다시피 FX와 FI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연속이어야 돼요. 그래서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는다 라는 가정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f를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fi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rx, ry가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외적 벡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x와 ry의 외적 벡터를 구합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fx가 될 것이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니까 마이너스 fi가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걸 다 계산했으니까 rx하고 ry의 외적 벡터의 크기를 구하겠습니다. rx와 ry의 외적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 본 결과 여기다 쓸까요? 루트. 자, 이거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그게 크기거든요.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각의 성분의 함수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다 제곱합니다. 그래서 fx의 제곱, fy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만약에 곡면 자체가 이렇게 양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곡면 자체가 양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AS를 구하는 공식은 더블 인테럴. 자, 이때 x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x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영역 D 어딘가 있더라 보겠습니다. 그 D 안에서 보다시피 rx 크로스 ry가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루트 이제 fx의 제곱 플러스 fy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u dv 대신에 uv 대신에 xy를 썼으니까 여기는 dx dy를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것이 바로 양함수로 주어졌을 때 그 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공식입니다. 방금 전까지 유도했던 것은 곡면이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얘기고, 얘도 물론 매개변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x는 x로 y는 y로 표시했을 때, 즉 이런 꼴은 주로 양함수로 주어졌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양함수로 주어졌을 때 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곡면의 넓이, 즉 양함수로 주어진 곡면의 넓이를 구하자는 얘기예요. 이때 f는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z 이퀄 fx니까 fx랑 라운드 z 라운드 x 같은 말입니다. 라운드 z 라운드 y하고 fi랑 같은 말입니다. fx 제곱 더하기 fi 제곱 더하기 1의 루트 씌운 거죠. 1을 앞에다 쓴 것 뿐입니다. 자,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예문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z 이퀄 9라는 평면 안에 놓이는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 예제 11번은 넓이를 구하자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볼게요. 평면 z 이퀄 9 안에 놓이는 포물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z 이퀄 9는 xy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9가 되는 수평 평면을 말합니다. 이런 평면이에요. 그 다음에 z는 이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릇 같은 모양이거든요. 이런 그릇 같은 모양. 그런데 z 이퀄 9 아래 놓이는 그릇 같은 모양이에요. 자, 이제 z 둘을 같이 놓고 풀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9가 되니까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z 이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원 포물면이에요. 원 포물면이니까 그릇 같은 모양, 이렇게 그릇 같은 모양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뚜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싹둑 자른 꼴이거든요. 그 아랫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곡면을 S라 놓겠습니다. 이 S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곡면 자체가 양함수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양함수로 주어지는 곡면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X, Y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XI 그리고 YJ 그리고 Z 대신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K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RX하고 RY를 구하고 그 다음에 외적 벡터를 순차적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1, 0 얘를 편미분 하니까 X에 대해서 편미하면 2X고요. RY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0, 1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2Y죠. 이제 RX하고 RY의 외적 벡터를 구합니다. RX 크로스 RY예요. 외적 벡터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니까 마이너스 2x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이렇게 한 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1, 2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RX하고 RY의 외접팩 다 구해줬고요. 이제 RX 크로스 RY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루트 각각의 성분의 제곱이에요. 이거 제곱하니까 4x의 제곱, 4y의 제곱 플러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게 구해졌으니까 우리는 공면의 넓이를 구합니다. 공면의 넓이는 더블 인테그랄 영역 t. 영역 t는 뭘 뜻하냐면은 이 보라색으로 표시됐던 원폴면을 z=9로 잘랐을 때 그 부분의 xy 평면의 그림자예요. 왜냐면 UV를 쓰지 않고 그냥 XY를 썼으니까 XY 평면상의 영역을 각각 매개 변수가 취하는 값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XY 평면의 그림자를 비치니까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이 공간상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XY 평면에 투영되니까 요거잖아요. 위의 살을 들여다보면 중심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입니다. 둘을 같이 놓고 풀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 영역 D가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4를 묶어내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dx dy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걸 계산한 거예요. 자, 근데 적분 영역이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입니다. 그리고 P적분 함수안에 X접 더하기 Y접이 들어있으니까 이 이중적분은 당연히 극좌표계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극좌표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R이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3, 세타 취할 수 있는 값은 한 바퀴 삥 도니까 0부터 2파이 같이 됐습니다. 루트 4, X접 더하기 Y접은 R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직교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꿀 때 좌표계 변환할 때 반드시 야코비안 값 계산해야 되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R 그리고 DR, D세타입니다. 우리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2차식이고 바깥에가 1차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치환적분을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환적분 하려고 하는데요. 잘 보니까 이 안에는 바깥에 있는 문자 세타가 전혀 없죠. 구간에도 P적분 함수 안에도. 따라서 얘를 바깥으로 내보내서 각각의 적분의 곱으로 일단 표시할 수 있게 됐네요. 0부터 2파이 그리고 D세타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루트 4R 제곱 플러스 1 RDR이 됐습니다. 앞에 거는 2파이가 됐어요. P적분 함수 1이면 구간의 길이가 되거든요. 자, 뒤에는 치환적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전체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루트 4R 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고 양변을 제곱하니까 4R 제곱 플러스 1은 이퀄 T에 접이 되고 좌변 미분하니까 8RDR, 우변 미분하니까 2TDT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치환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루트 전체를 T로 놨습니다. RDR을 계산합니다. 자, 여기 보면 RDR 있죠? RDR은 8을 나누니까 4분의 1 TDT, 4분의 1 TDT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R이 0일 때 대하는 T의 값은 1이고 R이 3일 때입니다. 3, 3, 9. 9가 됐고요. 4, 9, 36, 루트 37 됐네요. 루트 37 이와 같이 됐습니다. R이 3일 때를 계산한 거거든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T의 접을 적분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도라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T의 접을 적분하면 3분의 T의 3승 그리고 구간 1부터 루트 37입니다. 2, 3, 6 여기다 쓸까요? 6분의 파이 루트 37을 3번 곱하니까 37 루트 37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 원폴면 아랫부분의 넓이가 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표면의 넓이를 구하는 이 공식 양함수를 줬을 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면을 벡터 형태로 표시했을 때 RU, RV의 외접 벡터의 크기 DU, DV라는 것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좀 더 컴퓨터 그래프로 정확하게 그려놓은 게 이 교재의 그림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는 어떤 걸 구했냐면 이 부분에 넓이를 구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 공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과 저 앞에서 적분의 응용편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y=fx fx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y=fx라는 fx라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입니다. 자, 이제 y=fx라는 곡선이 주어져 있고 자, 이제 x=a에서부터 x=b에까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x축을 중심으로서 얘를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얘를 회전시키게 되면 이렇게 회전
입체가 생길 테고, 자, 우리의 관심은 이 곡선만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회전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 입체의 건널비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회전 입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 입체의 건널비 S랄까요? 인테그랄 2파이로 ds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는 회전축에서부터 회전시켜주는 곡선까지의 최애 단거리입니다. 여기가 로라 했을 때, 그래서 로는 요점의 좌표가 xy로 되어 있다면은, 그럼 당연히 수선의 발을 냈을 때 이 길이가 x가 되고 로는 곧 y와 같으니까 우리는 2파이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인테그랄 로 대신에 y를 쓸 것이고 ds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ds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길이의 기본 요소예요. y 콜 fx 꼴로 주어져 있다면 이 길이의 기본 요소는 ds는 1 플러스 dy dx 전체의 제곱 dx로 되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a부터 b가 되고요. x로 표시해야 되다 보니까 y는 이퀄 fx로 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적분편의 응용편에서 배웠던 y 콜 fx라는 곡선, 이거 양수여야 돼요. 항상 이거 보다시피 그림사로 보다시피 x축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x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것이 이거였는데요. 바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방금 전까지 유도했던 공면의 넓이 구하는 공식과 그리고 x축으로 회전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가정을 세워놓고 표면적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공식하고 dy dx나 f'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공간 공면이 주어졌을 때 건널비를 구하는 가장 일반화된 공식이고요. 이 공식으로부터 회전체의 건널비 구하는 것이 유도가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x축 둘레로 회전시키는 문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x축 둘레로 회전하는 건널비,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다음 같은 그림을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바로 앞 시간에 했던 내용 이거예요. 자, 이제 얘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 이제 얘를 이렇게 x축으로 회전한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이 원리와 똑같은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공간 공면 S를 매개 변수화 시키려고 합니다. 공간 공면 S를 매개 변수화 시킬 때 우리는 X와 세타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앞서 배웠었죠. 세타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X와 평면과 이루는 각이에요. 그 각을 세타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X고요. 자, 이제 이 노란색, 이게 y 콜 fx예요. 얘를 이렇게 회전시킨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본다면 이렇게 임의의 각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이 각 세타는 x와 평면으로부터 이루는 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x좌표는 그대로 x가 됐었죠. 문제는 y좌표는 어떻게 됐었죠? 요 길이가 y좌표요. 요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 y 콜 fx니까 이렇게 회전을 시켜도 길이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 빗변의 길이가 fx 코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fx 코사인 세타가 y좌표가 됐고요. z좌표는 fx 사인 세타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유도를 다 했어요. 이해됐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일반적인 어떤 시계에서 본다면 a부터 b, 여기서 보다시피 a부터 b, 그 다음에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이 회전체니까 한 바퀴 삥 돌아야 돼요. 그래서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2파이에 대한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회전체 x축 둘레로 회전을 시켜서 얻어지는 회전체의 표면을 매개 변수화시켜서 표시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요. 우리는 넓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rx와 r세타를 계산해야 되겠죠. r을 x에 대해서 표면하면 1, 일변수 함수예요. f'x 그리고 코사인 세타 역시 f'x 사인 세타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을 y에 대해서 편묘합니다. r을 y에 대해서 편묘하니까 이거 y가 없죠? 채로 y에 대해서 정정합니다. y가 아니라 세타였어야 되는데요. 정정할게요. x하고 세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세타에 대해서 편묘하면 채로, 얘를 세타에 대해서 편묘하면 마이너스 fx 그리고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됐고요. 세타에 대해서 편묘하면 fx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이제 rx하고 rx와
R 세타의 외적 벡터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뺍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F'X, Fx가 되고 코사인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요. F'Fx 사인의 제곱, F'Fx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면 제로고 이렇게 곱한 거 빼죠. 마이너스 Fx 코사인 세타 되고 이번에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니까 마이너스 Fx 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Rx하고 R세타의 외적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x와 R세타의 외적 벡터의 크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잘 보면 fx가 공통으로 들어있고요. 우리는 fx 양수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fx를 바깥으로 빼낸 다음에 그럼 남은 건 요거만 남으면 돼. 그 크기는 바로 계산할게요. 루트 이거 빼낸 거고요. f'x의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이거고요.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사인의 제곱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fx가 공통인수라서 하나 빼내고요. fx는 양수거든요. 그냥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되고 남은 거는 f'과 마이너스 코사인과 마이너스 사인만 남는데 그거의 크기니까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었던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이거 fx가 될 것이고요. 코사인 제곱도 사인 제곱 1이잖아요. 자, 1을 앞에다 쓸게요. 그리고 f'을 뒤에다 쓰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Rx와 R세타의 외적 벡터의 크기가 구해졌으니까 이제 회전체 건널비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더블 인터럴 D 상에서 Rx 크로스 R세타의 외적 벡터의 크기 dx d세타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제 더블 인테그랄 D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이제 여기 세타는 0부터 2파이죠. 세타를 먼저 할게요.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x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a부터 b까지. rx 크로스 r세타 외적 벡터의 크기는 요거였어요. 그래서 fx 루트 1 플러스 f'x의 전체 제곱. 지금 세타를 먼저 하죠. 그리고 x를 나중에 합니다. 세타에 대해서는 얘네들 모두 다 상수니까 적분기호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루트 1 플러스 f'x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리고 나가버렸고 2를 0부터 2파까지 적분하면 2파는 상수니까 아예 적분기호 바깥으로 다시 내보냅시다. 그래서 dx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y=fx를 x축들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회전체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거듭 다시 강조하는데요. 요 공간 공면의 표면적 구하는 이 공식이 바로 앞에서 배웠던 회전체 건널비 구하는 공식까지도 유도할 수 있게 해주니까 가장 일반적인 공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공식이 2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절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다음 절에서 면적분,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스톡스 정리, 또 그 다음 절에서는 또 발산 정리 등등을 다룰 때 이 ds라는 길이의 기본 요소가 소문자 ds였다면 그 다음에 넓이의 기본 요소는 대문자 ds예요. 이 부분은 통틀어서 대문자 ds로 표시하고 넓이의 기본 요소를 하는데요. 바로 이 넓이의 기본 요소의 시계 모양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사용될 식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 절에서 배웠던 내용은 앞 시간에 우리는 공간 공면을 매개변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었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간 공면이 매개변수로 표현됐을 때 우리가 저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그리고 공간 공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얘를 기초로 해서 우리 이어지는 이 다음 절에서는 면적분이라는 개념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